이 회사가 어떻게 생긴 줄 아요? 대다수 이제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의 유입 경로를 다 알아요. 첫째, 김정민 박사님 채널에서 유입되어 오신 분들이 상당수고,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둘째, 펜 앤더 마이크의 청춘 콘서트, 매력적인 우파가 되라. 그쪽 한 부대. 그러고 이제 기존의 태극기 쪽 집회에서 5.18 집회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 그러고 족같은 빨개 새끼들 입소문 타고 들어온 새끼들 3,000명. 뭐 요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뉴스타운 시절부터 꾸준히 저의 행보를 같이 이렇게 걸어와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요 2,000명 정도는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압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펜 앤더 마이크나 아니면 집회, 이재명 집회, 5.18 집회 이런 시원시원한 어떤 카타르시스 때문에 여기에 유입되셔서 이제 이 어떤 뒤늦게 조금 합류를 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몰라요. 백모를 봤는데 씨발 내가 왜 떠올랐을까요? 족같은 구글의 AI 시스템이네요. 내가 존나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럴까?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생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히스토리를 오늘 편에는 내가 내일 쉬거든요.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내일 쉬기 전에 갈무리를 진솔하게 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이 활동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2014년에 세월호가 깔아앉고 뭐 징역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빚을 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이걸 메꾸려다 보니까 돈을 계속 메꾸다 보니까 이자에 따블 돼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걸 아직까지 못 갚고 있어요. 꽤나 잘 살았거든요. 봉급도 많이 받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나갔죠.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날라갔는데 마지막에 살던 집이 꽤나 좋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걸 되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 근데 이 아파트를 경매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경매만큼은 내가 지금 애가 태어나서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재판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간 이 아파트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요거 좀 덜 할게요. 내려왔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에 일이 일어나가지고 2015년 한 해를 재판만 받고 막 왔다리 갔다리 투쟁을 하고, 이 2015년이 저한테 정말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리고 그 해 말에 이제 회사에서 쫓김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전 직장을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좀 섭섭한 건 있겠죠. 이런 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4월에 완전히 회사가 정리되고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왔는데 이 바닥이 원체 좁기 때문에 학교 출신 선후배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취업이 안 돼요. 한번 찍혀버리면 재취업을 정말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나 여객선 바닥은 존나 좁아요. 존나 좁아서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딱지를 다 붙였어요. 더러운 딱지를 족같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첫째가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도 여객선 그게 있어서 또 제 스승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풀리지 않는 어떤 분노가 너무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2016년 9월 달에, 2016년 8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종교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의 김정민 박사님은 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저는 어느 정도로 무신론자를 떠나서 반기독교인이었냐면, 저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씨발 사막 잡신, 이거는 기본이고요. 동정적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나님 뭐 종교 파립이 엄청났어요. 엄청나. 제가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보시 어디 가도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16년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이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5년에 제가 이제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기댈 데가 없잖아요. 제가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들이닥치고 위기가 막 들이닥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종교가 없을 때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점 보는 데가 있어요. 요금을 비싸게 주고. 내가 이걸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참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내 인생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종교와는 상관없이. 전화로 점도 보고 뭣도 보고 하는데 타로점이 이렇게 보는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전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하고 모든 통화 내용을 다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다짜고짜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운명 상담을 한 거죠. 다짜고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회사에 다닐 때예요, 다닐 때. 예.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지금 너무 순식간에 인생이 족같아지는데 이거 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난 아직까지 얼굴 안 봤고 이 사람이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이 카드로 타로로 뭘 딱 치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카드로 나온 거 솔직히 선생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씨발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족같아지고 이게 언제쯤 끝이 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뭘 씨발 시작돼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로거든요. 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키워드가 그겁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히 지금에 사는 인생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위기에 처하고 뭐하고 했지만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엄청 길 것이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맞아. 님이 씨발 새끼가 족같은 소리를 하니 딱 끊어버렸지. 재수 따가리가 없잖아. 씨발놈이 좋은 소리를 해줘도 뭐 하는데 그렇잖아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8월 달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인생에서 족같은 소송을 느닷없이 건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 본인이 원하면 내가 이거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족같은 소송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막 울며 불며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사정을 했습니다. 예. 나답지 않게. 근데 냉정하게 씨발 해버리더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예.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터지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날 기억을 하더라고. 선생님, 진짜 삽시간에 너무 족같은 일이 한꺼번에 또 터지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더러운 게 선생님이 말한 게 모두 사실대로 들어맞는다면 난 너무 그냥 뒤져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더만은 선생님 안 죽어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전화번호에 그 많은 전화번호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씨발놈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또 끊었어요. 정확히 2016년 4월 달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전화기에 1800개 연락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지우기 시작을 한 게 형 10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이게 줄어. 50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도 안 빌려준다라고 하면 지웠습니다. 이거를. 지웠어. 그게 나중엔 한 40명 남더라고. 여기까지 오는 게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진짜. 5개월 걸렸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왜 잊어먹었냐면 내가 정말 오늘은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왜? 너무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툭 털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어땠냐면 그때 회사를 잘리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정말 저 잘 나갔었거든요. 회장님한테 이쁨 받았던 정말 잘 나가던 놈이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개 씹쓰레기가 돼 있던 거죠. 이건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아마 회장님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 업체에다 돈 받아 먹었대. 씨발 돈을 받아 먹었으면 빚을 왜 져, 씨발 거. 선언 드리고 이 족 같은 것 때문에 선언 드리고 어디고 빌려가지고 이 빚을 못 갚은 거지. 돈 받은 새끼가 빚을 져요? 이걸 기존에 나한테 질투 느꼈던 모 부장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 새끼가 존나 의심받았거든, 회장한테. 이 새끼가 사람들 뻔뿌질 해가지고 지친한 놈들하고 몇 명해서 선원들 몇 명하고 투고를 해버린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그래 회장이 야마 돌아가지고 뭐 그렇게 돼 엎친데 덮친데 족같이 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걸려있는 소송 맡기도 버거운데 난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뭐 당했어요. 뭐 이것도 뭐 씨발 족같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 털어놓을게요, 제가. 자, 그러고 내가 회사를 출근을 못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센 놈입니다. 근데 내가 웬만한 오해는 다 싸워서 이겨낼 자신이 있는데 내가 이걸 툭 내려놓게 된 게 내가 정말 아끼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정말 아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저한테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되게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늘 담배를 피우러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끈을 탁 놓게 된 게 뭐 누구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그러니까 바로 탁 돌아오는 말이 아니 뭐 혼자 피세요 이래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탁 가슴에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게 붙잡고 있던 뭔가가 내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친구 10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 새끼들이 무슨 되도 않는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를 내가 다 듣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가슴에 묻었죠.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슬펐어요. 아, 슬픈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10년을 케어를 하던 애들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와이프한테는 이제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는 고생을 안 해본 여자예요. 우리 와이프 좋은 여자 아닙니다. 고생을 안 해본 여자인데 저의 이 책임감과 남자다움과 이런 걸 보고 믿고 와서 자기 인생을 나한테 맡긴 여자인데 내가 이게 무너지는 거를 인정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늘 그대로 힘든 척을 안 했어요. 와이프가 나중에 정말 저를 원망했었을 때는 이런 점 때문이었죠.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요. 이거였죠. 저는 그냥 그게 무너지는 게 제 옹졸한 생각으로는 더 싫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송도 바다 끝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길 가요. 하루 종일 담배만 피는 겁니다. 그때부터 빚쟁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도 정말 요령이 없었죠. 빚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요령이 없어요, 요령. 요령이 없어가지고 내일 줄게요. 내일 줄게요. 2단만 하다 보니 빚쟁이 양만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빚쟁이 전화만 받다가 치다 내가 이것도 그 자처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1년 뒤에 갚아버릴게요. 뭐 이랬으면 나은데 빚을 져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내일 줄게요 내일 줄게요 하던 것이 빚쟁이 양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빚쟁이 전화를 다 받으면 5시가 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 놓고 원래 이제 칼퇴근이니까 6시 7시 돼서 집에 들어가면 뭐 회사를 다녀온지 알겠죠. 근데 이제 벌이가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 이거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죠. 와이프한테는 들키기 싫고 그러니 이 씀씀이는 그대로고 이 돈을 또 안 되는 돈을 또 빌려가지고 생활비를 주고 결국은 이게 이제 막다 터져요. 터져. 왜? 100만 원 못 메꾸면 1000만 원 터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와르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문제를 이제 확산시켰죠. 여기까지 오는 게 불과 딱 7개월 안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네. 7개월 만에. 순식간이더라고요. 공사보증 잘못 썼어요. 선주 감독이 보증을 서는데, 뭐 하여간 그래요.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회사의 관계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뭐 빚 대신 갚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값도 하세요. 나는 도박, 술, 기집질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써서 진 빚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부끄럽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 달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평생 기술밖에 배운 게 없는데 이거 다시 뭔가를 해내기도 자신 없고 이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안에도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실패를 해본 가장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 상황을 알기 전에 뭐라도 해가지고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가 보장되는 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 열심히를 한 건데 이 짧은 3달 기간에 내가 무슨 노력을 했냐면요. 내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무슨 창업 지원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일 밤낮을 대가리를 짜가지고 3일 만에 이거 그 라이노라는 제가 원래 캐드를 하거든요. 라이노라는 3D 제품 디자인 툴이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 뭐 밥솥이고 뭐 컴퓨터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도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캐드보다는 이 제품 디자인 라이노가 좀 빨라요. 그래서 라이노를 밤새도록 해서 뭔가 이 머리를 짜가지고 뭔가 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 그래서 제가 뭘 냈는 줄 아세요? 그 애기 젖병 세척기. 우리 애가 그때 젖을 먹었거든, 젖병. 근데 이 와이프가 젖병 닦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병 세척기, 지금 보면 코미디죠. 젖병 세척기를 그런 밥솥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진짜로 냈다니까요. 젖병 세척기를 이거 뭐 밥솥에 넣어가지고 6개를 총알처럼 넣어서 담으면 알아서 씻어지고 따뜻하게 건조돼갖고 뭐 대도 안 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진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고 갔습니다. 이 라이노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코미디예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안 해줘. 법인도 만들었어. 그때 이미 만들었어요. 안 해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 되니까 강남바닥에 보면요. 그 중소기업청 그 박영선이 인연이 헤쳐먹으려는 게 이거예요. 강남바닥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창업
제가 지금 하는 거를 컨설팅은 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즉,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IR만 작성을 해주고 사무실을 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청이니 어디니 국가에서 하는 창업지원금 대출까지만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들이. 근데 그거 대출 받아먹고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지들 수수료 받아먹고. 이런 놈들이 강남바닥에 존나게 많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하다가 이걸 또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당장에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이 생활비라도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존나 쫓아다녀가지고 없는 살림에 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그걸 또 겁나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다 사기꾼 새끼들. 일단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기에 또 씨발 한 20일 동안 미친 듯이 또 하다가 또 중간에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뭐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이 안에 그 황효지 소닉 그 친구도 끼어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왜냐면 나는 뭐라도 소득을 내 가지고 핑곗거리를 만들어야 돼. 하물며 뉴스 신문 찌라시에 어디 금괴 밀수원 새끼들이 뭐 금괴를 얻다가 뭐 던져놓고 못 찾았다 그러길래 송도부터 동춘동 그리고 저 인천대공원 그 놈이 1시간 후에 잡혔기 때문에 콤파스로 지도를 찍어가지고 1시간 반경 거리 이동 거리를 해가지고 온 하수구란 하수구는 다 뒤지고 댕겼어요. 금땡이 찾으려고. 그러니까 미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미치면 이껐어요. 송도 끝터리를 가면요, 송도는 바닷가에 있는 쪽에는 하수구가 엄청 많아요. 엄청 터널 같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터널 같은 하수구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미쳐가지고 정신병이 된 거죠. 조급하니까. 이런 하수구 어딘가에다 이런 놈들이 뭘 숨겼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장화 이거 옷 입는 장화를 사가지고 후레쉬를 사가지고요. 그 하수구가 400m 간격으로 있거든요.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안에가 다 미로요. 사반자로 두고 일주일 내내 하수구를 쳐 기었다 들어갔다 기었다 들어갔다. 아침에 나와서 옷을 벗어놓고 장화를 쳐 신고 하수구를 쳐 뒤져가지고 나중에 오한마로 어디 시멘트로 공구를 그 연병을 일주일을 하고 댕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편했어요. 왜? 있을 것 같았거든.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병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가다라도 하시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것도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요. 제가 못났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인기피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쯤 이제 와이프가 알게 돼서 대인기피증이 와서 정말 극도의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문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심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도 한 2번 매달았고 벨지라를 다 했죠. 무책임했어요. 쓰레기 새끼였어요. 개 같은 새끼였다니까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새끼예요. 과거에 안정권이가 지은 죄들로 따지면 박훈 씨가 있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저는 진짜 제가 개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족같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족같은 새끼예요. 무책임한 새끼고 여러분들이 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알아요. 이 자식 새끼 피덩어리를 놔두고 철딱선이 없는 마누라를 놔두고 그런 생각을 해야 쓸 거예요. 이제 안 해. 걱정하지 마셔. 근데 내가 봐도 존나 한심해요. 근데 당해 9월 달에 10월 달이죠. 하루 종일 이 휴대폰만 봅니다. 이 휴대폰만 보는데 일간베스트에 이 국정농단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최순실 보도가 나오면서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최태민에 대한 찌라시가 이 일이 엄청 커지기 전에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어디에 꼽혀버렸냐면 이건 이유가 없어요. 최태민이 망고의 씹새끼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최태민이 묘 위치를 수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 상태예요. 지금 제가 미쳐있는 상태라.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시라니까 사람 미치면 그렇게 돼요. 또라이가 된다고.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최태민한테 꼽힌 겁니다. 그래서 최태민 묘가 어디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 하나를 데리고 가서 용인에 있거든요. 그 최태민 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그 초반인데 경찰이 그 최태민 묘를 지키고 있었다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 빠질 때 최태민 묘를 파버렸어요. 왜 팠는지는 뭐 그지. 그냥 거기에 이제 꼽힌 거예요, 제가. 그냥 꼽혔단게요. 뭐 이걸 파갖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파버린 거예요. 그러다 경찰 잡혔어요. 근데 보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 다음 석방됐습니다. 유치장에서. 그때부터 이게 사실은 나는 이 뭐 태극기 집회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예. 뭐 완전히 뚜껑을 다 판 게 아니라 앞에 위에 뚜껑 조금 씨발 잔디 조금 걷어내다가 잡혀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뭐 태극기 집회, 애국보수, 시민활동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 단, 저는 원래 극우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세상 족같다. 정치하는 씨발놈들 다 믿으려고. 일단 저는 안티 김대중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작도 마이클 잭슨 때문이에요. 내가 신처럼 생각하는 마이클 잭슨 이 씹새끼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족같더라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성재기 씨한테 후원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시민단체 후원을 남성연대 고 성재기 씨한테 제가 굉장히 얼굴도 몇 번 봤고 저는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나 뭐 유네스코 이런 거 안 해요. 그것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베를 거의 프로토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일베 조상이라니까요. 그 세부, 너무, DC에서 너무, 원래 DC 인사이드가 디지털 카메라 취미 사이트에 이때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유식 씨하고. 그때 뭐, 만두 처먹고, 그, 유진 낭자라고 김유식 씨 와이프가 오기도 전에, 저게 그 디지털 카메라, 그 동호회였을 때부터 제가 우리 삼촌이 디지털 카메라를, DSLR을 밀수를 해와가지고, 초반에 2000년 초반에 그거 할 때부터 하다가 이렇게 흘러들러 일베가 프로토타입 그걸 알아요. 그때 성재기 씨 돌아가시고 나서 일베를 손절했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에 관심도 없었어요. 뭐 고엽제 관심도 없다가 저는 일만 했습니다. 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최태민 사건 그게 있은 이후로 계속 그 일간베스트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 정치 글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하면서 뭐 국정농단, 그 이제 막 뉴스를 저는 텔레비를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일간베스트가 유일한 창구였는데 아니면 이제 게임 사이트 뭐 이게 창구였어요. 근데 뭐 어쩌게 하다가 어떤 포스터를 하나 봤나 봐요. 포스터를. 그게 뭐냐면 여의도에서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여의도에서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한다는 무슨 시국 집회인가? 뭔가 그걸 여의도에서 연다 그러대요. 그게 이제 뭐 집회였겠죠. 예. 집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리플을 달았습니다. 이거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 가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다시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그때 여의도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날 비가 왔습니다. 한 80명? 80명 정도 왔는데 그때 그 고엽제 전후회에서 몇 명이 왔어요. 할아버지들이. 근데 제가 추리닝을 입고 갔는데 16년도에요, 16년도. 그 추리닝을 입고 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이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중간에 가게 돼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왔어요? 구경 왔는데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구경 왔습니다. 근데 막 뭐라 하고 지금의 집회 비슷하게 최우원 교수인가? 뭐 그래요. 뭐가 막 시끄럽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투철하더라고. 첫 인상은, 좀 정신병자들인가? 이랬다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집회 주최 측과 상관없이, 그 할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돈을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냥 이 할아버지가 잘했어 이러면서 그 군인 할아버지 그 양반은 요새 안 보여요. 잘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반무 하면서 이렇게 5만 원을 준 겁니다. 되게 저는 놀란 거죠. 왜 줘요? 또 나오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5만 원을 받아서 그때 정말 돈 없었거든요. 아, 이걸 나오면 돈을 주는구나. 뉴스처럼. 근데 그 양반이 그냥 내가 혼자 젊은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줬겠죠. 용돈으로. 아, 돈을 주는구나. 씨발, 노가다보다 나은데?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또 어디서 뭘 한대.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소개를 한 거예요, 주변에. 나 이게 몰라요. 나 이 사람 몰라요. 근데 마 이게 애국자야.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는 씨발 아까 이 할아버지가 마 이게 애국자야.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래 와 군대 어디 갔다 왔어? 해군. 그래 역시. 그래가지고 뭐 막 해요.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애국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 네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예.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다 월남 참전 용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헤어져요. 자기들끼리. 근데 또 가는데 저번에 그 할아버지가 5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받지 않고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거 원래 오면 돈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 새끼가 마! 네가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어. 이 새끼가 네가 내 아들 같으니까는 내가 그냥 네 차별하고 주는 거지 뭘씨 이래. 그럼 이게 어르신 돈이에요? 그래! 그럼 안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툭 찔러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10만 원만 빌려줘 형. 끊어가지고 지운 전화번호부가 몇백 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줘, 뭐 내가 받을 입장도 아니지만 그런 정이 되게 이제 제가 굶주렸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서울역에서 서경석 목사가 한 그 집회가 이제 처음 열렸죠. 태극기 집회. 거길 간 거예요. 예. 거길 갔어요. 근데 그때 엄청 많은 사람이 인원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막 그때 태극기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좀 짬밥들이 있는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짬밥 가운데 이 할아버지들 무리 한 5명, 6명 되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냥 그게 일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벨라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두 번밖에 안 봤거든요. 저쪽 부대들한테. 저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태극기 집회고, 그렇게 저는 참석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치료가 된 거죠. 극도의 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거를 하면 뭔가 에너지가 좀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수에 의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성동에서 태극기 집회를 탁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원이 삼성동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뭔가 모르는 그 도파민이 뇌에서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고 이게 있구나. 이게 뭐지? 이래서 집회라는 거에 꼽혀버린 겁니다. 제가. 근데 밖에 나왔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저를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좋은데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좀 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외국으로 애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보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보통 저녁에 끝이 나요.
이 이후에 어차피 얘는 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싶어서 시작을 한 게 대리운전입니다. 그때부터 대리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하루 생활비를 주면서 또 그 다음날에 잠깐 자고 집회를 낮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대리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나 이거 그때 약속을 했죠. 나 집회 3개월만 이거 따라다녀 보면 안 될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고 그 뭐 대한문 거기에서 캠프를 칠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광용한테 제가 욕을 했죠. 약장수라고. 쫓겨났어요, 저. 그 대한문에서. 저는 뭐 주류도 아니었고. 근데 이게 일구어 나가는 과정 중에 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방심위 쪽에 이제 그때 방심에 쫓겨난 게 아니라 대한문에서 그러니까 그 광화문 아니 어디입니까? 그 시청 광장에 33개의 켈로부대 텐트를 쳐서 베이스 캠프를 도태우 변호사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쳤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정광용 씨가 박사모로 한번 우거 처먹던 약장수 버리장머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욕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본인 기억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네요.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 못 가요. 그때 씨바 뭐 정광용이 신이었잖아요. 정광용의 정자만 꺼내 나는 전라도 놈이잖아 또. 내가 뭔 소리를 들었냐. 저 전라도 세작 빨개이 새끼가 분열을 시키려고 해서 좀 쫓겨났다니까 나 이렇게 켈로 부대한테 이렇게 끄집혀가지고. 예. 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메인 부대였기 때문에 끼질 못한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딱 방심위에 순태형도 그때 만났죠. 변희재 대표도 그때 만났어요. 쳐들어간 거죠. 박효정이 그 태블릿 PC 조작, 손석희, 징계하라 이걸 아줌마 엄마 부대들이 방심위를 너무 정거농성을 한다. 이때 제가 새벽에 이제 대리운전 하다가 거기를 튀어간 겁니다. 거기는 아무나 오니까. 그래서 나는 대리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예. 그때 신혜식 씨가 거기 와 있었죠. 그래서 막 신혜 한수가 그때는 진짜 붐이었어요. 쇼맨십도 좋고. 저는 뭐 했냐면 학고 쩌리 새끼였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밀고 보고 그 카메라에 다 나와요. 신혜 한수 보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첫날에. 그리고 텐트를 그 다음날인가 쳤죠. 새벽에. 그 텐트 치는 거 돕고 이제 막 안에서는 정거농성을 하면서 이틀째부터 저는 이 텐트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 방심위에. 예. 그때 진짜 뭡니까? 신혜식 대표 어마어마했어요. 백모 어마어마했고 다 메이자. 변희재 대표, 성호 스님 다 메이자. 저는 이제 학고 쩌리 족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쓰레기나 줍고 그 할머니들 그 자원봉사를 엄청 추웠어요. 그 1월 달에 할머니들 이렇게 하는 거 돕고 또 대리운전하고 아침에 또 와서 거기서 밥 주거든요. 예. 밥 주고 뭐하고 예. 또 뭐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방심위를 제가 이제 저는 대한문 안 가고 토요일만 가고 거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늘 가니까 어린 놈이니까 거기에 이제 밤에 난로를 피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탄스님 깜빵 갔잖아요. 저는 그 방심위는 그 멤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계속 거기만 있었어요. 나왔다 들어갔다 모든 과정 중에. 그렇지만 저는 주류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을 제가 많이 알죠. 전 자원봉사자였다니까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심위 농성을 풀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또 두 부대로 찢어졌어요. 여의도로 한 팀이 가고 그 방심위에 남고 저는 그냥 그 방심위에 남았습니다. 예. 방심위에 남았다가 마지막까지 그 4명이 남았죠. 김수진 씨, 백만복 씨, 박윤기 씨, 저 이렇게 4명이 남았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심위 활동을 하면서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9일 날 제가 그 철야 농성 집회를 참여를 했죠. 그날 거기에서 자고 10일 날 낮에 탄핵이 되고 전 다 기억을 해요. 그날 그 인사동 골목에서 거기 헌재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고 어떻게 광분을 했고 제가
몇 번 출근지는 모르는데 지하도를 가다가 그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그 김주빈 열사세요. 그 양반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그 경찰이 이렇게 방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압사라기보다는 심장마비 비슷해요. 무호흡증. 그러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도 많이 보이던 양반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막았죠. 여기 있다가 툭 주저앉으셨는데 이 경찰한테 환자 하니까 얘들도 겁이 나서 경찰들도 뒤로 빠졌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안국역에는 제세동기를 알잖아요. 사람이 호흡이 없어요. 제가 이 CPR 이거를 해도 호흡이 없어요. 저는 이거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세동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국역 제세동기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 층이 없어요. 150m를 뛰어가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야 제세동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미친 듯이 뛰어 제세동기 이러면서 갔는데 그걸 어렵게 했는데 갖고 오니까 이 사람이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양반을 제가 이렇게 들쳐업고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바로 그 출구에 눕혀놨는데 거기가 스피커 떨어져가지고 그 노인분 머리가 깨져버린 분을 태극기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바닥이 완전 피바다였어요. 피바다. 경찰차 스피커 떨어지고 그걸 보고 제가 패닉이 온 거예요. 이 김주빈 열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급차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거기가 피바다가 돼 있었어요. 피바다가. 머리가 완전 으깨져가지고 그걸 그 태극기 담요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솔직히 엄청 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잔상이 기억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 무슨 은행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버스 차벽 위로 차재용 씨 뭐 몇 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림처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안국역에 흙이 없는데 그 은행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거기에만 나무를 심어놔서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이 겨울 내내 가물었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해요. 얼마나. 저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요. 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버스 오를 힘이 없는데 차벽을 막고 있는 경찰 애들한테 할 게 없으니 이 딱딱한 흙을 갖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흙을 갖다가 던져요. 경찰차에. 근데 이 흙이 너무 딱딱한 게 할머니 손톱에 피가 줄줄줄 흘러요. 이 할머니가 울면서 이 흙을 이렇게 긁어. 내가 그거 안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이 흙을 이놈의 새끼들아 사람을 죽여놓고 이러면서 이 흙을 긁어가지고 이걸 던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는 머리가 깨져 있고 피가 여기서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흙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전 그거 다 봤어요. 다 봤다고요. 그 전쟁터 같은 상황을. 그래놓고 뭔가 막 기절 비슷한 것 같은 기억이 막 끊겼다 막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 딱 두 골목 지나서 인사동 거리를 갔는데 어쨌는 줄 압니까? 거기에서 짝짓기 하는 C8 젊은 놈의 새끼들, 길거리에서 낄낄기대는 애들, 불과 50m 밖에서는 노인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50m 안에서는 애들이 이 바람개비를 하늘에 날리고 있고 지들끼리 연애를 하면서 낄낄대고 있고 3월 10일 불과 50m 앞인데 이 골목 차이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가 지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긴 지옥이구나. 그리고 그날의 그 젊은 애들의 웃음을 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게 선한 웃음인 줄 알고 살아가겠죠? 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선함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언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현장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자살자 포함 태극기 관련해서 6명이 죽었어요. 김주빈 열사는 40일을 무호흡으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그 씨발놈의 민주노총 새끼들 백남기니 뭐니 한 명만 뒤져도 나라 씹창내는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이 죽음은 기억을 안 해주고 불러도 안 줘요. 그날 3월 10일에 이 죽음을 저는 그 인사동 골목에 그날 3월 10일 저녁 7시 그 젊은이들의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선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원래 선함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제 안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미 이때는 제가 종교를 가졌었습니다.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긴 지옥이구나.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벽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원죄는 없죠. 자, 이걸 냉정하게 보면 이 나라의 손석희와 문재인 부류와 김무성 같은 탄핵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들 꼭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참 골목 하나를 주고 이쪽은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진짜 죽어나가요. 그걸 봐요. 보면 이 골목 하나를 두고 여기에서 연애질을 하는 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경계선에 서 있으면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 잔인하게끔 만드는가를 보면 이게 손석희거든요. 그리고 이 김무성이에요. 이들은 왜 이러는가? 그깟 가짜는 권력 얻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여가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이 탄핵이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의 탄핵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양심과의 탄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를 몸으로 느끼는 고통처럼 정말 대한애국당에 참가하는 그 당직자 빼고 그 노인분들은 가슴으로, 그리고 태극기를 아직까지 들고 있는 그 노인분들의 아픔을 저는 공감해요. 왜?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웃는 편에 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묻고 가고 통합을 외친다라고 하지만 왜 그런 통합이어야 합니까? 이런 악마 같은 상황을 못 겪어봤잖아요. 이걸 겪어본 자들은 당신들이 내뱉는 그 쉽게 말하는 통합에 상처받는 겁니다. 당해봐야 돼요. 이걸 느끼면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부역한 자들의 명백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없이는 대통령 박근혜를 보기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정말 쉽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부로 저는 서청대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태극기 족밥 쩔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따라다니지만 전라도 새끼라는 핸디캡 때문에 내가 맨날 하던 소리가 뭔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한테 참 씨발 애국하기 좋겠다고, 부럽다고.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전라도라는 원죄 때문에 뭐만 하면 나보고 뒤통수 친대. 씨펄년들이. 나는 뒤통수를 당해봤지 쳐본 적도 별로 없어요. 씨발 것들이, 돈도 없는 새끼들이 뭔 뒤통수. 맨날 그걸 나한테 딱지 붙여. 뭘 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면 맨날 전라도 새끼라서 믿지 말래. 저 새끼는 홍어 새끼이기 때문에 믿지 말래. 뭐라도 시켜보고 하든가. 뭐 열심히만 해도 전라도 새끼. 지긋지긋한 딱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끼워달라고 해도 좀 뭐 잘하려고 그래서 주목받으면 저 새끼 전라도 새끼니까 띄워주지 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서청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게 있었어요. 그날 내가 도착을 하는데 그 빨개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그 새끼들하고 싸우고, 그 아침에 그 박근혜 대통령 참 불쌍하잖아요. 정치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단지 그 이유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나가면 손 흔들어 주고, 저녁에 들어가면 손 흔들어 주고, 밤 11시, 12시 이렇게 복귀를 해요. 그래서 그걸 했죠. 처음에 뭐 마이크도 없었어요, 저. 거기 있다가 정경무 회장님이라는 제 스승을 만나죠. 이분이 탕계구 소속이었다. 그걸 하는데 저를 보고 젊은 친구니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 구치소에서 응원 집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서청대 앞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성지였고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정광용이가 새누리당을 어떻게 만들어서 서청대 앞에서 먼지라를 했고 이게 또 어떻게 깨져서 변희재 대표도 그 안에 있어요. 대한애국당이라는 게 어떻게 태동됐고 그 대한애국당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종교단체니 이상한 불순 조직들이 대한문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서청대에서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의식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쩌리 족밥이었기 때문에. 나는 늘 그 은행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늘 있었고 그 선거 대선이고 지랄이고 예, 거품처럼 일어나다 거품처럼 빠지는 거를 전 6개월간 다 봤습니다. 신천지에 어떤 년들이 지랄병을 털고 통일교에 누가 와서 지랄하고 뭐 하는 거 어떤 새끼가 노인들 등쳐먹고 뭐 하는 저 다 봤어요. 거기서 다 보여요. 왜? 사기꾼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봤습니다. 말을 하진 않죠. 좋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 그걸 6개월 했어요. 그 6개월을 하다가 5월 달에 그 손상대 대표가 그 국본이라는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인데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종로경찰서 집회를 하다가 이전 뉴스타운 회장 손상윤 회장님이 같이 일을 해보자. 처음에 방송이 아니었어요. 방송이 아니다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것도 뉴스 페스티벌이라고 강남대로에다가 막아가지고 애들 막 부르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전라도 새끼라고 또 씹어버린 겁니다. 뭐 후원을 해줘야지 하죠. 돈 400만 원 모았다가 못했어요. 뭐만 하면 전라도 새끼래요. 그러다가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집회만 하고 했는데 김정민 박사님이 그때쯤 방송을 한 거예요. 저보다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정민 박사님이 이 국제관계라는 어려운 컨텐츠로 완전히 유튜브 스타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뉴스타운에서 처음에 입사는 제가 빨랐어요. 입사도 아니죠. 저 무급으로 일했어요. 예. 12월 달까지, 5월 달에 입사했는데 12월 달까지 저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무급으로. 돈 받은 적 없어요. 근데 5월 달에 뭐 내가 못할 이야기 없잖아요. 나도 이제 대표가 됐고 5월 달에 7월 달까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포기를 하고 뭐 인정도 안 해주더라고요. 다시 저는 집회바닥으로 와서 으쌰으쌰를 했어요. 그때 김정민 박사님이 확 떴어요. 뉴스타운에. 정말 잘하시죠. 그러다가 뭐 이제 있는데 그 손상윤 회장님 저한테 방송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성상훈 대표하고 그걸 한 거죠. 근데 방송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집회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보고 코너를 한번 해봐라 그러길래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평소 소신이 있어요. 전라도가 너무 족같은데 정치적인 거 빼고도 전라도가 가진 족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자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걸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전라도 새끼들이 다 전라도 같진 않다. 그리고 모든 전라도 새끼들이 전라도인인 걸 자랑스러워하진 않고 모든 전라도인들이 김대중을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전라도를 존나 역겨워하는 전라도 새끼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냥 씨발 나는 뭐 될 대로 되라고 가자라고 한 게 그 전라도를 말한다 컨텐츠입니다. 저는 이게 잘 될지 몰랐어요. 씨발 족같아 봐라 라고 그냥 엿먹어라라고 시작한 게 그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전전말입니다. 근데 그게 임종석 편을 지나면서 뭐 빵 터진 거죠. 그때도 저는 무급이었어요. 10월달. 그리고 이제 뭐 뉴스타운에서 그렇게 하면서 1월달부터 제가 이제 봉급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지도가 이제 있었죠.
150만 원 받았어요. 뭐 못 말할 거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실제로 이쪽 업체들이 어려워요. 근데 제 삶은 그때부터 그 유튜브 족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전전말 했더니 빚쟁이 새끼들이 그때쯤 유튜브에 나오니까 재벌된 줄 알고 돈 갚으라고 이제 저를 압박을 하고 그때부터 생활고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욕탕 때밀이까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많이는 못 밀었지만 너무 안 맞아서. 생활이 나아진 게 없고 나는 이 방송을 해서 개인 후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저는 후원을 아스팔트 바닥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일은 일대로 많고 저는 실제로 차를 한 대 폐차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내가 무슨 스타가 돼서 후원도 받고 양아치식으로 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렇지 않아요. 뉴스타운에서 받는 150만 원과 대리운전에서 버는 100만 원 그리고 기름값 때밀이 해가지고 받았던 80만 원 이게 끝이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뭐 남들은 내가 그렇게 4월 5월이 된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 생활이. 근데 왜 이걸 버텼냐?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인생을 돌파구가 없고 뭐 내가 봉급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갖고 이걸 당장에 해결 못하고 이 애들도 또 태어났는데 둘째가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운이라는 회사를 엄청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제가 창립공신이 돼서 한모같이 주쇼. 솔직히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민 박사님이라는 스타가 뉴스타운에 독립을 하는 게 너무 미웠어요. 너무. 왜? 나한테는 이게 유일한 인생의 해결책인데 뭔가 될 것 같은데 김정민 박사님이 독립 플랫폼을 차리는 걸 보고 너무 미워서 뒷담화 존나 깠어요. 제가.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수습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잘 될 것 같았는데 7월 달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손상윤 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나중에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안정권이가 무슨 애들을 꼬셔가지고 뭘 차린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죠. 봉급 170만 원, 2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봉급 170만 원 받는 놈이 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건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아서 역으로 전화받은 당사자들이 저한테 당신 뭔 일 있냐고 늘 전화가 스트레스였고 전 말을 했어요. 그럴 일 없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 다 털고 가겠습니다. 김진태 지지자 중에 어떤 후원자가 부산의 모 아줌마가 안정권이를 저대로 두면은 나중에 김진태 의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김진태 의원의 발목을 잡으니 뭐 손절해라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정말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카톡으로 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전전말은 이번 주가 끝입니다. 제가 출연합니다. 그 카톡 있어요 아직도. 저 그때가 금요일 날 아수라하고 저 지금은 모두 감정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예요. 언젠간 털어놔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곡성편을 찍고 기분 좋게 방송 잘 됐다고 대리운전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전전말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수라가 안 실장의 사직 통보입니까? 그 이후로부터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거를 수습도 하기 전에 월요일 날 한 달, 2달 뒤에 경매는 이미 끝났는데 개도라고 하죠. 짐 이거 끄집고 나가는 게 월요일 날 아침에 집 개도가 들어왔어요. 개도가. 나는 이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시에 짐 이거 싹 다 뺄 거니까 나가래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명할 수 없었던 시간이. 그래서 뭐 하는데 와이프한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애 기저귀하고 옷 몇 가지만 차에다 챙기고 큰애는 어린이집 가 있었거든요. 둘째 들쳐안고 차에 싣고 나왔더니 12시 반에 사다리 차 해가지고 집에 짐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 어린이집 올 때까지 기다렸다 차에 태워서 그 친처제도 아니에요. 사촌 처제 집에다가 애들을 남겨놓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시작한 게 차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이전에 지금은 날아가 버린 GZSS. 이 GZSS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뉴스타운 시절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좀 개인 방송을 해서 그 정말 좋아하는 골수 팬들을 통해서 제가 생활이 어려운데 수익을 좀 창출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도 만들지 마라 그러고. 저는 팬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GZSS는 제가 저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도 자주 오십니다.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교수님, 제가 만약에 꿈을 꾸고 있는 게 있는데 후일 이게 꿈이 현실화가 된다면 장명이 필요한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안정권인데 이 안정권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것을 영어로 좀 해서 세련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안정권에 들다. 모든 세상이 안정권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그라운드 제로, 폭발점,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적 기점, 안정권이 시작되는 점. 이걸 GZSS, 그라운드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이걸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든 거고 그때 뭐 한 30명 보고 있던 게 그렇게 이제 그 집이 날아가고 애를 처제 집에 두고 잘 데가 없는데 제가 돈이 뭐 모텔비가 없어서 안 잔 건 아닙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내가 편히 뻗고 잘 수가 없어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솔직히 그 방송을 왜 켰냐면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됐고 억울했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2년 동안. 뭐 비겁하기도 했겠죠. 사실은 가족들한테 따지면 전 너무 비겁한 거예요. 내가 이거에 중독돼가지고 그 노인들 때문에 그래요. 겁먹들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갈 때 가더라도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당신들 나중에 나한테 진짜 전라도 새끼가 포기하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 억울한 심정으로 그 30명한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 좀 족같습니다. 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차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틀 방송하다 꺼버렸습니다. 족같아가지고. 너무 억울했고 세상도 족같고 하나님 만난 것도 억울했고.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의 저 NPC입니다. 그때 저 친구가 뭐였죠? 우리 불꽃이었죠. 그때 정말 독하게 방송을 했거든요. 저 친구가 내가 어디 나오는 방송에 계속 안녕 하면서 방송하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히키 그 친구가 자기 자취방에 저를 불러 재우면서 뭐 이런 어린 친구들 지금은 이제 뭐 여자하고 뭐 붙어 먹었지만은 뭐 어린 친구 한 명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있었고 그 방송하기가 싫었어요. 방송이 아니라 이 활동을 하기가 싫었는데 이 누렁이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누렁이라는 친구가 저를 한 1년간 스토킹을 한 거예요. 맨날 방송을 하는데 뭐 대리운전합니다 이런 걸 안 믿었는데 진짜로 쫓아다녀 본 겁니다. 진짜로 하고 있거든. 뭐 어디에서 조용히 집회를 합니다. 와보니 안 믿었던 겁니다. 하고 있거든. 그걸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뭐 믿을만 했나 봐요. 이 친구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형, 그 우리 집 구석에 창고 있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 여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 여기로 오게 된 거고 그때 이 쬐깐한 태블릿 PC 하나로 맨날 휴대폰 뜨거워서 방송 차에서 하다가 전 여기를 딱 오는 순간 그냥 차가 아니라 여기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내가 가면서 이 누렁이라는 친구가 알코올 중독을 알았어요. 이 친구도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연어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술에 쩔여 있는데도 헛소리는 하지만 형 다시 뭐 포기하면 안 돼요. 형 뭐 같이 해요. 뭐 어째요. 뭐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 활동에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 별 재미도 없고 사명감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렁아, 형이 사실은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고 내가 뉴스타운에서 뭘 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뉴스타운에서는 20%도 내가 가진 어떤 계획과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 상황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정말 이게 해결이 되면 나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이걸 조금 해결을 해보면 내가 뭔가 해볼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더니 누렁이가 월세 보증금을 구해왔습니다. 이 친구가. 애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형. 하고 그래서 그 월세 보증금에서 아파트 깨끗해요. 좋은 새 아파트예요. 다행히도 아는 분이 정말 월세를 비싼 아파트인데 거저주다시피 그 좋은 아파트를 월세로 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일단 옮겼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세상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고, 그래, 그러면 기태야 법인을 내자. 이게 책임 개인이 하면 나는 내가 정말 하면 잘할 자신이 있다. 걱정거리만 없다면. 근데 이게 잔푼을 받지 말고 크게 멀리 공을 찾아. 그걸 네가 따라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 정말 돈 주겠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안 받았습니다. 법인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게 한 7, 8일 됐죠. 그리고 법인을 만든 과정 중에 김정민 박사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김정민 박사님이 나타나서 돈 100만 원을 해서 애들을 케어해라 하고 김정민 박사님의 방송에 저를 출연시켜 준 거예요. 그 시청자가 미천이 돼가지고 제 썰방의 시청자로 씨앗이 됐고 그 양반들은 지금까지 저와 의리와 김정민 박사님 의리 이때 아수라는 안 왔어요. 뉴스타운에 있었어요. 그걸 포석으로 그게 초기가 됐고 이때도 법인이 안 나갔고 김정민 박사님이 정말 그냥 혼자 하는 방송국인데 말은 안 했지만 저를 위해서 스튜디오로 옮겨가는 출혈까지 감당을 해가면서 티를 안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이 나오니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카메라도 구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박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혼숙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안 쉬고 방송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집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보신 거예요. 그게 이 GZSS가 시작되게 된 과정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8개월 됐습니다.